오늘의 플러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촉발한 유혈 사태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전망해 봅니다.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외신 보니까요. 멕시코 거대 마약 조직의 수장인 엘멘초, 이 엘멘초가 사살되면서 멕시코 국가 차원의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예, 지난 2월 22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멕시코 연방군이 이제 할리스코, 멕시코의 서부 지역인 할리스코 주역에 출동해가지고 네. 이제 엘 멘초라는 그 마약 수장을 잡아서 체포해서 도중에 이제 사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엘 멘초는 네메시 오세게라라는 이름의 또 애칭이기도 하고 예. 그런 약칭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예, 그냥 그 네메시오라는 거에 이렇게 다른 이름이에요. 아, 예. 스페인어에서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그렇군요.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엘 멘초가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인 할리스코주의 뉴 제너레이션 카르텔, 네. 여기 이제 우두머리였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엘 멘초의 사살 직후에 이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직원들이나 아니면 연계된 사람들이 멕시코의 주요한 각 주에서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예. 도로를 점거하거나 야. 아니면 공공기관을 방화하거나 예. 아니면 뭐 상점 등을 방화하거나 아니면 교통을 통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사실은 할리스코주와 몇몇 주들은 거의 한 2, 3일 동안 거의 마비 상태가 된 것이죠. 모든 것들이. 야, 주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 도대체 이 엘멘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멕시코의 유력 신문인 이 라호르나라라는 게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이 엘멘초를 가리켜 가지고 그 멕시코 마약의 마지막 전설이라고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전사. 예, 1968년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한 20대에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약 그 밀매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제 네. 체포돼서 멕시코로 이제 추방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경찰도 하게 되고 놀랍지만 그러다가 다시 마약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힘을 계속 키우게 되고 예. 2010년, 11년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그 카르텔을 창설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고 네. 이 조직을 이제 멕시코의 가장 큰 마약 조직 중에 하나로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봤던 분은 그 사람은 콜롬비아의 파블로라고 불렀던 분인데 예, 파블로 에스코바르요. 네. 그 사람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콜롬비아의 가장 큰 마약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인데 예. 그리고 멕시코에도 그와 비견하는 존재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이제 엘 차포 구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는 예. 콜롬비아의 국회의원까지 맞아요. 됐었고 엘 차포 구스만 같은 경우도 뭐 신문과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예. 공공연하게 이렇게 그 나다니거나 해서 이제 공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 마지막 전설이라고 부르는 엘 멘초의 경우에는 의외로 굉장히 로우키로 이렇게 비밀리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예. 그 조직을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요즘에 가장 미국 사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펜타닐이나 예. 메스암페타닌 이런 이렇게 그 마약을 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에서의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타겟이 되어 왔죠. 그렇군요. 그러면 엘멘초 이 사람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마약의 종류 이게 펜타닐이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취급을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코카인이나 네. 기존의 어떤 다른 그 자연으로부터 제조한 원료를 통한 이제 마약들을 제조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펜타닐이나 아니면 메스암페타닌 이렇게 순수 화학 물질, 화학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이제 뭐 중국과도 연계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그걸 제조한 다음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밀매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제조까지도 전 세계 어딘가에 위탁 생산을 하던 해서 직접 챙기는 거군요. 그렇죠. 야, 진짜 조직적이네요. 그래서 이 CJNG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 할리스코 뉴 이름을. 예. 제네레이션인. 근데 이 조직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게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40여 개국이 넘는 국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거의 모든 주에 이제 조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 약간 프랜차이즈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적으로 머리가
라고 해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약 산업의 거의 그 가장 진일보한 예. 그런 조직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주들이 예를 들면 그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네. 그 각각의 주에서 이제 마약 밀매나 이런 그 범죄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요거를 큰 네트워크로 엮는 네. 그런 조직을 이제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엘멘초가 이끄는 그 CSNG라는 이 조직은 네. 글로벌한 네트워크와 프랜차이즈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거 말고도 뭔가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폭도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니까 뭐 거의 군사 조직 같은데요? 네, 그 CJNG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준군사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자신들의 그 보복 행위를 봤듯이 정부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어떤 군사 조직을 갖고 있고 다양한 무기들이나 아니면 뭐 장갑차까지 갖고 있다는 장갑차까지요? 그런 소문이 그런 언론의 소문들도 이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에 플러스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군사 조직을 통해서 예를 들면 2015년에는 뭐 미국 그 경찰이나 군대가 갖고 있는 헬기를 쏘아서 격추시킨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도 뭐 약간 일화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상대 조직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런 잔인하게 보복을 해가지고 시체를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체를 이렇게 목을 따가지고 크게 훼손한다든가. 네, 훼손해가지고 이제 뭐 그 고가도로에 걸어놓는다든가 아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가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넘어서지 않고 굉장히 SNS나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집단 학살을 하고 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공개하는 해가지고 그걸 공개한다던가 이래서 상대방한테 자신의 세를 과세하고 그거를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라는 거 플러스 중군사 조직에다가 거기다가 잔인함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멕시코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면 이 CSNG 조직 구성원에 대한 뭐 나름대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몇 뭐 명인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가질 수가 그렇겠죠. 없으니까 예. 이제 보자면 국내에서 멕시코 국내에서는 약간 18,000명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정도라는 거가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직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뭐 거기에 같이 결부돼서 연루돼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네.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이건 뭐 웬만한 군 단위 이상이 되는 예, 거네요. 멕시코의 대부분의 주에서 예. 자신들의 조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카르텔은 순수히 멕시코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까 수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잠깐 살았다고 했으니까 네. 미국인들도 같이 뭐라고 할까 코워크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해야 됩니까? 그런 그거는 겁니까? 이미 예전부터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은 미국과 굉장히 연계가 돼 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부분은 이 조직의 대부분들은 이제 멕시코인들로 네. 경영되어 있고 일부분은 약간 중앙 아메리카에서 온 이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맨 초가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마약 불법 활동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시 멕시코에 와가지고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국에도 당연히 다양한 조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조직이 뭐 미국, 캐나다 당연히 뭐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유럽과 예. 또 아시아까지 영향을 아시아까지요. 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은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 마약왕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 엘멘초 이제 사살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거대 네트워크는 붕괴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결국 다른 수계가 생겨서 다시 그 조직이 계속 굴러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약 산업이나 아니면 이 국제 범죄 조직의 그 오랜 역사가 있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나 논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킹핀 스트래티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우두머리를 제거해서 뭔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 이 장기적으로 특히 멕시코와 같이 지금 30, 40년 동안 이
이 마약 카르텔 조직이 전 사회 혹은 정치 영역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요것들을 그 다 일소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 자칫하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민간인까지 이렇게 폭력에 결부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또 그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사실 영화에서 봤던 그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 네. 이 사람도 제거를 했는데 네. 결국 또 다른 엘멘초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한 거니 네, 네. 누군가가 꼭 이 CJNG 이 조직을 꼭 재건하진 않더라도 네. 그 빈틈을 누가 또 그 조직의 다른 조직으로 네.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명 이제 마약 산업이나 뭐 카르텔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더 쉽게 그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풍선이 있을 때 그걸 한쪽을 누르면 이게 눌러지기는 하는데 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풀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소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네.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번에 CJNG에서 네. 본인들의 수괴가 어떻게 보면 제거가 되고 사살되고 그 뒤에 남은 잔당들이 도로 봉쇄하고 차량 건물 방화하고 네. 이런 걸 하는 건 네. 누가 2인자나 3인자가 네. 다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힘의 제스처를 보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대부분의 전례들을 보면 다 흐지부지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예. 이 범죄 조직의 보복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특히 멕시코 사회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해요. 멕시코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너네가 우리 우두머리 우리 대장을 없앴고 사살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또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공 그 질서나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거는 시민들의 안정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멕시코 정부를 위한 것이다. 정부를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너네가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다라고 이제 멕시코 정부를 타겟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게 실제로 그 사상자들이 많이 나긴 했지만 또 네. 시민들이 다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공항이나 아니면 할리스코주에 되게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한 뿌에르토 바야르타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예. 아예 그 해변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캐나다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도시예요. 여기도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를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그 뭐 시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가 아니라 국제사회나 아니면은 뭐 시민사회나 멕시코 사회 전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 존재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가 쉽게 그렇게 당할 것 같으냐. 예. 이런 거를 외부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종의 존재감을 그렇죠. 과시하기 위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또 다른 요인은 뭡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예. 거기서도 이게 이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마약 산업이 사실 엄청난 이권과 관련된 그렇겠죠. 것이고 여기서 돈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세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살 직후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반응한 게 각 지역에서 예. 이게 프랜차이즈로 구성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느냐. 그래서 내가 더 여기에 반발하고 내가 더 강력하게 정부에 대응하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자신들끼리 이게 자신의 그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적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힘을 과시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야, 정말 멕시코 복잡한 나라네요. 네, 힘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정말 범죄 조직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멕시코 정부는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할리스코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현재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연방군을 투입해서 즉각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멕시코는 3개월 딱
이제 3개월 남았죠. 3개월이면 이제 월드컵이 개최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가 이 할리스코 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멕시코 세 개 도시 중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세 개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안전하게 이제 굉장히 큰 국가적인 행사고 멕시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다시 월드컵을 개최하는 거니까 그러네. 물론 부분적이지만 뭐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저도 영화에서나 본 거지만 할리스코 주지사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멕시코의 어떤 주들은 그 주지사라든가 경찰 등등도 이 범죄 카르텔하고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 실제로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고 가장 이렇게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죠. 그냥 예. 수장만 사살했을 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뭐 정경주사 이런 얘기를 네, 오랫동안 네. 했지만 여기서는 마약 카르텔과 정치 조직, 정치 뭐 정당이나 이런 거의 유착, 정치권의 유착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2012년 정도에 그 멕시코에서도 이 마약 조직과 아주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었어요. 예.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시기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두 때려잡겠다 이렇게 예. 그 전쟁을 선언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안보부 장관이었는데 네. 이 가르시아 루나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총책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뒷돈을 받고 네. 이 카르텔에다가 모든 정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상황이 해결되지도 그렇겠죠. 못했고 결국은 네. 이제 나중에 미국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예. 유죄를 받았는데 예.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마약과 정치권이 유착되어 있는지 심지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선 장관마저 다 연루되어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곧 월드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란은 과연 최종 참여를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또 한 가지는 이 멕시코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이 주에서 이런 소요들이 일어나는데 이 주지사라든가 공권력이 마약 카르텔 조직과 또 결탁도 공공연히 되어 있는 사실을 멕시코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럼 이게 이 기간, 축제 기간 동안에는 잠시 휴전이나 수습을 하는 게 도움되는 형국으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천만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그건 정말 100만 불짜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표하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멕시코 정부에서는 사실은 저강도 정책을 취해 왔었거든요. 예. 이렇게 크게 더 폭력 사태를 발발하거나 아니면은 민간인을 이렇게 큰 위험에 넣는 이런 시민사회 전체를 그 치안 문제를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 정책을 폈는데 예. 월드컵이 3개월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체포 작전을 펼친 것이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아직 이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예. 그래서 압력이나 아니면 요구를 계속 해왔다라는 해석들이 이제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미국도 누구보다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 텐데 이 수장에 해당되는 사람을 원래는 체포가 목적이라고 들었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사살을 했으면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알 텐데 네. 미국은 그럼 왜 뭐 때문에 이걸 했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뭐 모두 다 아다시피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갖고 있었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예. 그 2000년 21세기부터는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고 네. 그래서 사실 잘 알다시피 올해 연초부터 1월 3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긴급 체포하고 예. 그다음에 납치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우린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제 콜롬비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하니까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마약 조직들 내가 소탕하겠다. 이제 곧 예. 시작하겠다라는 성명을 이미 이게 언급을 분명히 했었고요. 1월 달에 했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쿠바에 대해서도 이제 쿠바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들한테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러지? 여기는 우리 뒷마당이다. 네. 라는 것들은 이제 좀 확인하려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맨 초에 체포와 사살이 된 다음 날 예. 이제 자신의 이제 플랫폼이죠.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오히려 보다 멕시코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마약 조직들을 범죄 조직들이나 카르텔을 소탕해야 된다. 이걸 또 강력하게 네. 얘기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이제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 나라고 그런 지점에서 특히 뭐 이민 문제나 이런 것에 민감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펜타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태였던 건 같아요. 네, 네. 앞서 1부에서는 지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수장 엘멘초 사살 이후 전개되고 있는 흐름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멕시코는 이 마약의 거점이 된 겁니까? 일단은 맨 처음부터 멕시코가 마약의 거점이 됐던 건 아니고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그 운송이나 아니면 재배의 핵심이 됐던 지역은 이제 남미의 콜롬비아였다고 할 수 있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르코스나 파블로 에스코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왔게 된 거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그 플랜 콜롬비아라는 걸 작동해 가지고 대규모의 군사 작전을 감행해 가지고 이제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처단하고 사살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엄청 콜롬비아 정부와 함께 마약 소탕 작전을 전 국토에서 대대적으로 네.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가 사실은 서서히 이제 마약 산업에서 그 지배권, 네. 헤게모니를 잃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멕시코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게 멕시코가 그 가운데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운송 통로 정도로 생각을 그 이용이 됐었어요. 예. 그 남미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그 마약 소비의 전 세계 1위 국가이기 그렇겠죠.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멕시코는 거의 운송의 어떤 통로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콜롬비아에서 생산해서 네. 뭐 미국과 국경을 가장 길게 맞닿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멕시코를 그렇죠. 통해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그 그렇죠. 정도군요. 네, 그 시스템이었죠. 예. 근데 이제 멕시코의 그 마약 조직들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게 네,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콜롬비아 조직들이 이제 힘을 잃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조도 하고 그다음에 운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벌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콜롬비아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멕시코가 전 세계 마약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은 이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마약 생산의 거점이었던 콜롬비아를 박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전례가 있는데 네. 멕시코에서는 또 왜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랑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미국의 이민자들도 멕시코 이민자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콜롬비아에 비해서 멕시코는 훨씬 더 큰 나라예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런 조직들이 완전히 산계되어 있거든요.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그 메데인 조직이나 아니면 칼리 조직 이렇게 몇 개의 조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예. 여기만 타겟팅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멕시코는 물론 이제 서부 지역, 미국과 가까운 국경 지역과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지만 이게 전 지역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프랜차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하더라도 다른 쪽이 나오고 다른 쪽이 갖고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멕시코에게 조금 뭔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거나 네. 심지어 멕시코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리 내정 간섭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까지 표명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인들은 저항은 없습니까?
일단 멕시코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멕시코 일부에서도 네. 진짜 카르텔은 트럼프다라는 아, 비판도 해요. 예. 왜냐하면 주권을 침해해서 이렇게 멕시코 자국에 영향을 미쳐서 네. 이렇게 엄청난 폭력을 만들고 뭐 폭력을 이렇게 초래하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는 식이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볼 때 너네가 오히려 진정한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비난하는 게 멕시코에서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예. 그 멕시코의 카르텔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밀수를 통해서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이 무기들이 들어온 것은 미국인데 그렇다면 너네는 이거에 책임지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어떻게 피 흘리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여론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비난도 있을 만하네요. 자, 그렇다면 멕시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남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하면 제일 좋은 건 멕시코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면 이런 명분도 사라질 것이고 또 분명 이게 미국에 파는 것도 있겠지만 멕시코인들에게도 마약이 또 전달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없애기 위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뭔가 그동안 단연간 노력 같은 걸 해왔을 텐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그게 왜 작동이 안 됐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까 그 10여 년 전에 15년 정도에 펠리페 칼데론 정부가 완전히 작정을 하고 마약과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네.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이제 소탕 작전을 벌이려고 했지만 이게 오히려 더 엄청난 그 폭력을 초래하면서 전 국토를 약간 갈등과 분쟁의 상황으로 넣고 집단 학생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카르텔끼리의 전쟁도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멕시코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폭력 사태가 가중됐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이제 수장이었던 로페스 오베르다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슬로건을 내겁니다. 요 마약단에 대해서 이게 아브라소스 노 말라소스 이건데 이제 약간 언어적인 그 메타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총탄을 사용하다기보다는 서로 포옹을 하자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과의 전쟁이 그 폭력만 가중시켰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오히려 그 폭력을 그 민간인들의 희생을 크게 하는 대신에 그 뭐 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마약 조직이 더 이상 크게 활동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저강도의 정책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마약 조직이 일정 부분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약 카르텔에 굴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이제 이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사태가 갖고 온 보다 근본적인 멕시코 사회의 모순을 좀 봐야 된다. 이거는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 그 지난 6년간의 그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 고용이나 아니면은 빈곤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이 이 마약 문제나 카르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이런 정책을 피해서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뭐 그 빈곤율이 상당히 좀 줄어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근본적인 면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수장의 가족이 이제 잡혔었는데 이제 석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이 석방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실은 실제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냐. 근본적인 불신은 남겨놓고 뭐 경제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뭐 빈곤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고용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병행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잡고 그리고 그걸 엄히 다스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될 텐데 경찰이나 군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썩을 대로 썩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예. 드리자면 이제 그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통령의 뒤를 이은 게 이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인데 예. 이제 같은 정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정책을 뒤를 잇는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도 작년 초기 동안은 굉장히 지지율이 높거든요. 70%, 80%이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을 유지를 해요. 예. 이제 저강도로 계속 가자. 뭐 그렇지만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카르텔이 계속 그 있는 한 네. 멕시코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다가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하는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치는 방식으로 뭐 전체적으로 전쟁을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마약의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치는 방식으로 이제 요거를 해결을 해나가자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고 이제 멕시코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가야 할 길이 균형을 잡는 것인데 이제 멕시코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이제 국제적인 안보 협력을 가져서 미국의 어떤 그 마약 단속반이랑 함께 멕시코의 그 카르텔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을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그렇네요. 수행해 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건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멕시코 사회가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거를 일소하기가 짧은 기간에 일소하기가 힘든 것이 콜롬비아가 그 일부의 어떤 마약 왕들의 그 왕국이었다면 예. 멕시코는 아까 말씀드리는 정치권, 그다음에 각 지방 조직들로 막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30년 정도지만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인구도 많고 넓은 나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를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했던 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비공식 경제나 이 마약 산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고 하면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을 내와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 그 중남미 지역은 뭐 오늘 멕시코 얘기도 하지만 뭐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뭐 다른 여타 국가도 온두라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정말 마약과 직간접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관련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 마약인가 싶을 정도로 네. 참 많은 것들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데 이 지구 남반구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생태계가 마약으로 아예 굳혀지고 있는 건가요? 그거 남반구 혹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예. 일어나는 경제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비공식 경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 경제라고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낯이 익을 텐데요.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뭐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거를 비공식 경제, 인포멀 이코노미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세금이나 아니면은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영역에 종사하는 어떤 노동의 모든 네. 형태를 총칭해 가지고 이제 비공식 경제라고 하는데 이제 뭐 노점상이나 아니면 가사 노동자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아요. 인구의 한 50%, 60% 이상이 그러니까 노동 인구의 이 영역에 종사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반 상당히 이상이 비공식 경제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많지가 않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약 산업이나 이런 불법 산업들이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예.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네. 이런 거가 이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져서 예. 어떻게 보면 마약이 이상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아. 그런 영역이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불법 경제 이런 마약 산업의 불법 경제를 비공식 영역에는 경제에는 쳐주질 않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워낙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공식 영역으로 경제로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비공식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공식 경제 안에 통합시키지 못하는 거, 이제 공식 경제가 약하니까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공식적인 경제 부분에서 뭔가 다양한 기회 요인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이쪽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멕시코만 하더라도요. 날씨가 워낙 좋아서 웬만한 농작물 잘 자랄 것 같고 또 의외로 세계적인 관광지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육성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관광업은 사실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네. 이제 마약 사건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약간 피해야 될 나라 이런 식이 되고 있고 사실 멕시코는 오랫동안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어요. 예. 그리고 현재도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출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멕시코의 농업에 있어서 좀 변곡점이 된 거는 네. 1994년에 미국과 캐나다랑 맺은 나프타 소위 나프타 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걸 통해서 멕시코가 오히려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미국에서 아주 싼 그 저가의 옥수수가 들어오면서 멕시코의 농촌에서 상당 부분 이제 멕시코는 이제 옥수수가 주식이거든요. 네. 이게 그 또르띠아 아시죠? 이제 예. 또르띠아 뭐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다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인데 이거가 더 이상 미국산 옥수수랑 경쟁이 안 되니까 농촌 경제가 몰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민을 가거나 예.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른 수익이 나는 농작물을 거둬야 되는데 뭐 아보카도 같이 이제 뭐 아보카도를 황금의 작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와 비견되는 혹은 더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실은 또 마약의 아보카도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또 카르텔이 네. 장악하고 그래요?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 이 아까 말씀드렸던 CJNG 이 조직이 맨 처음에는 이게 마약 거래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점점 커나가고 또 다른 수익원들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뭐 관광업, 요식업, 그다음에 광물 밀수, 네. 그다음에 부동산업 네.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농산물의 유통망을 장악하는 거 예.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불법 비공식 경제가 이제 공식 영역까지 공식 경제까지 이제 침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경우가 그렇네요. 생겨서 사실은 그런 점이 굉장히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서도 요것들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리고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 네.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런 나라에서 제가 청년으로 태어났으면 네. 진짜 황당하겠지만 네. 이 카르텔 조직이 워낙 견고하고 또 비공식 경제뿐만 아니라 공식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니 네. 저걸 안 쳐다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저 멕시코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멕시코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나르코 컬처, 나르코 문화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패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마약 조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존에 갖고 있던 거, 예를 들면 뭐 졸부 이런 식이니까 네. 이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예. 이제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싼 명품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를 입고 나온다던가 이런 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이 입고 나온 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롤모델, 워너비가 되는 그 정도까지.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게 덜했는데요. 이야, 황당합니다, 예. 진짜. 결국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들어봤더니 국가 권력도 지금은 마약 카르텔을 제한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청년들에게는 한동안은 선망의 대상도 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수뇌부가 사살됐다 하더라도 아무 영향 없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됩니까? 뭐 아무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약 카르텔 조직이 중앙이나 지방 정부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예. 지방 정부엔 더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마약 조직이 시장 후보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한테 다가가지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너 뇌물 받을래? 아니면은 총탄 받을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언론이나 시민
시민사회를 통치하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려요. 그래서 예. 특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멕시코. 그래서 언론 일을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한동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입틀막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대로 거의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 사법 시스템이나 재판관들이 예. 사실 카르텔들과도 굉장히 연루되어 있다.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카르텔 조직을 석방하게 주거나 봐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이제 사법개혁안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 말이죠. 작년에 연방 대법관이나 아니면 판사를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해서 그런 부패의 고리를 끊자라는 노력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또 아주 이제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예.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많은 판사를 다 뽑는 거야? 아니면 가장 중심이 되는 판사를 뽑는 거예요? 연방 판사를 뽑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는 또 자신들의 주에서는 주의 판사를 뽑는 거죠. 네. 진짜 하다가 이제 다양한 시도들까지 해보는 상황까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판사, 뭐 검사, 그리고 경찰, 뭐 주지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관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그나마 멕시코에서 청정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있긴 있습니까? 뭐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을 텐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막연히 멕시코에 갖고 있는 저 나라는 모두가 어디를 가든 다 위험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약 조직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이나 아니면 영역들이 있고 그 밖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또 희망이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적인 월드컵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행사를 잘 치러 나가는 게 멕시코의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이런 거나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엘멘초 사살 이후에 어떤 그 반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방식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도 축구 팬들이 워낙 많고 우리도 본선까지 진출한 나라인 만큼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멕시코 월드컵 직접 관람하러 가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모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위험한 주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 멕시코 현장 관람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팁 좀 주세요. 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발권을 했어요? 네, 발권을 하고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 이 사태가 6월까지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치안을 회복하고 정상 상태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휴양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장치들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걸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너무 이렇게 늦은 시간이나 네. 뭐 아니면은 외진 곳이나 그러니까 관광지를 벗어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피해 주시면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 있으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은 관광지 한복판에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큰 축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도심지 한복판이라든가 또는 때로는 구시가지라든가 외곽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경기장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죠? 대중교통이나 예. 아니면은 멕시코에서도 과달라라 시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것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예. 아니면은 그런 특히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 준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고 아.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되 다른 지역으로만 가시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축구에 엄청 열광하는 나라라 예. 스테디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네. 안전에 관한 시설들은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월드컵을 위한 준비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많다 보니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일신상의 위협을 당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멕시코에 대처해야죠? 왜냐하면 영어만 잘 쓰는 나라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이제 멕시코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 여행할 때, 네. 이게 라틴 아메리카 주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잘 해결해 주거나 해준다.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상 연락 체제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멕시코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월드컵은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